38년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은 제 명의로 1200만 원 대출받아 다른 여자에게 바쳤습니다. 63세, 빈손으로 버려진 저는 창고에서 먼지 쌓인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죠. 과연 저는 어떻게 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를 버린 남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저처럼 힘든 분들께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란입니다. 올해 63이에요. 이 나이에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38년이란 세월 동안 저는 박동철이라는 남자의 아내로만 살아왔어요. 결혼할 때 25이었고 동철은 28이었죠. 그때는 정말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만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 사람들 만날 때, 동네 반상에 나갈 때, 친척 모임에 갈 때면 언제나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했죠. 우리 집은 이래, 우리는 저래 하며 있지도 않은 것들을 부풀려 말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쌀값 몇백 원 차이로 저를 다그치고 생활비를 줄이라며 잔소리를 쏟아냈어요. 마트에서 조금이라도 싼 걸 사오지 않으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며 핀잔을 주곤 했죠. 저는 그 틈바구니에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남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온갖 것들을 감당했어요. 제 옷은 몇 년씩 입고 머리는 집에서 직접 자르면서도 남편 정장만큼은 늘 깨끗하게 관리해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남편은 61살에 조기 은퇴를 했어요. 몇 년 전 일이에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지목됐고 남편은 별다른 저항 없이 퇴직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질 거라 기대했어요. 이제는 두 사람이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완전히 무기력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유튜브 보고 SNS 훑어보고 뉴스 기사 읽고 그게 전부였어요. 가끔 친구들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오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곤 했죠. 그러면서도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갔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았는데. 같은 말들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게 점점 지겨워졌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늘 똑같은 자리만 맴돌았으니까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퇴직금은 생각보다 금방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관리에만 돈을 쓰고 집안 생활비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동네 마트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 물건을 찍고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일이었죠. 그렇게 번 돈도 고스란히 생활비로 나갔어요. 남편은 제가 버는 알바비까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내가 쓸 돈 아니냐며 카드값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죠. 저는 매달 적금을 조금씩 깨가며 집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아침부터 기분 좋은 표정으로 옷을 골라 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추리닝 차림으로 하루를 보내던 사람이 그날따라
정장 바지에 셔츠까지 차려입었어요. 어디 가세요? 제 질문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야. 30년 만에 여는 거래. 오래간만에 옛날 친구들 좀 봐야지.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외출할 일이 생긴 게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하던 사람이니 친구들 만나고 오면 기분 전환이라도 될 거라 생각했죠. 남편은 저녁 7시쯤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조용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다 잠들었어요.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신경 쓸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현관을 들어서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평소엔 술 마시고 와도 퉁명스럽기만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얼굴에 이상할 정도로 들뜬 미소가 떠 있었죠. 동창들 진짜 오래간만에 봤어. 다들 나이 먹었더라고. 근데 나는 안 늙었다며 칭찬받았어.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저 오래간만에 기분 좋게 술 한잔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의 얼굴에 떠있던 그 미소는 단순한 술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파국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동창회가 제 삶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점이 될 줄은요. 동창회를 다녀온 이후 남편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동창회 단톡방을 확인했어요. 가끔 웃음을 터뜨리거나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곤 했죠. 저는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기분이 좋은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이야기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누구는 자기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다더라. 누구는 아들이 의사가 됐다더라. 누구는 미국에서 살다가 귀국했다더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만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엔 질투와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자기보다 잘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강미라였어요. 남편은 미라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미라는 젊을 때도 진짜 예뻤어.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많았지. 같은 말을 하며 옛날을 회상했어요. 그리고 덧붙이길 지금은 인사동 근처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성공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남편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저 귀엽게만 느껴졌죠. 나이 들어서도 옛날 추억에 젖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외출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동네 산책을 나가는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격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갈 때마다 친구 만나고 온다거나 동창들이랑 커피 마시러 간다는 말만 남겼죠. 더 이상한 건 외출 준비였습니다. 남편은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깔끔한 재킷을 꺼내 입었어요. 면도도 꼼꼼히 하고 머리에 왁스까지 발랐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몇 년 전 선물했던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저를 위해 이렇게 차려입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랑 외출할 땐 대충 입고 나가면서 친구 만난다고 하면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이 씁쓸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들 만나는 게 낙이라면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집에만 처박혀 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흘렀을까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카드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엔 남편 명의 카드값이 많아야 30만 원, 50만 원 정도였어요. 주유비랑 간단한 식비 정도만 쓰니까요. 그런데 그날 받은 고지서 금액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90만 원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카드사 실수인가 싶어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했죠. 하지만 실수가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 남편이 사용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모 호텔바 53만 원,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48만 원, 신사동 와인바 35만 원, 인사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41만 원. 그 외에도 카페, 술집, 선물가게 믿을 수 없는 금액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를 붙잡고 겨우 버텼죠. 손에 들린 명세서가 자꾸 흔들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 정도였어요. 제가 알바하며 벌어온 돈까지 합쳐서 간신히 꾸려가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한 달 만에 그 2배 가까운 돈을 쓴 거예요. 대체 무슨 돈으로, 어디서, 누구랑 이런 곳들을 다닌 걸까요? 저는 명세서를 들고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기분 좋은 표정이었죠. 저는 말없이 명세서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건 미라랑 간 게 아니고 남편은 변명을 시작했죠. 동창들이랑 같이 간 거라고, 자기만 돈 쓴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눠낸 거라고, 그래서 금액이 좀 큰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요. 명세서에 적힌 장소들은 여러 명이 함께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호텔바, 고급 레스토랑, 와인바, 이건 누군가와 단둘이 가는 곳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처음 꺼낸 이름이 미라였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미라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 그만큼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제 와서 다른 여자한테 돈을 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게 억울하고 분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알게 될 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카드값 이야기를 한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며칠간은 집에만 있으면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제 앞에서만 조용히 있을 뿐 뒤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폰을 꼭 챙겨가고 잠들기 전에도 이불 속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자주 보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거짓말만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큰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는 아니고 평소 쓰던 큰 보스턴백이었죠. 가방 안에는 옷가지며 세면도구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현관 쪽으로 가방을 끌고 가면서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나 좀 나가 있을게. 며칠 친구 집에서 지낼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게 더 불편했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랑은 이제 못 살겠어. 맨날 나한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현관문을 쾅 소리 나게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죠. 38년 동안 묶여있던 끈이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나간 뒤 저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잘 들어가지 않던 공간이었어요. 남편이 내 방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과 명함, 영수증 같은 게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꺼내며 확인했죠. 대부분 별것 아닌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서랍 맨 밑에서 은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대출 서류가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출 명의자가 저였거든요. 최경란. 제 이름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은 서류였어요. 대출 실행일은 2달 전이었고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은행에 간 적도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었죠.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겁니다. 제 주민등록증 사본도 어디선가 구해서 위조 서류를 만든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범죄였죠. 저는 계속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의 옛날 휴대폰이 하나 나온 겁니다. 몇 년 전에 쓰던 폰이었는데 충전기를 꽂으니 화면이 켜졌어요.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폰을 열자마자 카카오톡이 떴어요. 메시지함에 강미라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대화가 수백 개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는데 처음에는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같은 가벼운 안부로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점점 친밀해지는 게 보였죠. 너랑 있으면 옛날 생각난다. 다음엔 좋은 데 가자 같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대화가 있었어요. 남편이 미라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미라야, 투자금 1,000만 원 보내줄게. 갤러리 확장한다며?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 몇 배로 불려서 나중에 갚아줄게. 그 아래로 미라의 답장이 있었어요. 오빠 고마워. 근데 진짜 괜찮아? 오빠도 형편이 어려운 거 아니야? 남편의 답은 간단했죠. 나 걱정하지 마.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이 깨질 것 같았죠. 1,000만 원. 남편이 미라에게 보낸 돈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1,200만 원 중 대부분을 다른 여자한테 준 거예요. 카드값으로 쓴 290만 원까지 합치면 남편은 석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500만 원 가까운 돈을 미라에게 쏟아부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다른 여자에게 돈을 준 거예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르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휴대폰과 대출 서류를 모두 챙겼어요. 사진도 찍어두고 증거물로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법률 상담을 검색해 봤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재산 분할, 위자료 평생 생각해 본 적 없던 단어들을 하나씩 찾아봤죠.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입력하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또렷하게 했습니다. 이혼 소송 상담 받고 싶습니다. 상담 예약을 마치고 전화를 끊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와 남편의 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변호사와 첫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혼자 지내려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공간을 다시 정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베란다 옆 작은 창고부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확 날렸죠. 오래된 이불, 깨진 선풍기,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장난감 같은 것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 분류하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갈색 가죽 클러치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가방을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 들었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표면을 손으로 쓸어내니 가죽 특유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죠. 이 가방은 제가 24살 때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거였어요. 결혼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가죽 공예를 배웠었어요. 동네 작은 공방에서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들었죠. 바늘로 가죽을 꿰매고 염색하고 형태를 잡는 일이 재밌었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배우고 나서 만든 게 바로 이 클러치였습니다. 제 첫 작품이었죠. 디자인도 제가 직접 그렸고 가죽도 제가 골랐어요. 완성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바느질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고 금속 장식도 직접 달았죠.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은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고 다른 수강생들도 예쁘다고 해줬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손님 한 분이 이거 팔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공방 다니는 걸 그만뒀거든요. 남편이 되는 사람이 말했죠. 결혼하면 살림하느라 바쁠 텐데 그런 취미 생활은 나중에 해도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집안일에 매달리다 보니 가죽 공예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클러치도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죠. 4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 가방을 다시 꺼내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먼지를 닦아냈어요. 오래된 가죽이었지만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약간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닳긴 했지만 기본 구조는 튼튼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이런 걸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지. 바느질도 할 줄 알고 디자인도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언제부터 다 잊고 살았던 걸까? 저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죽 리폼, 가방 수선, 가죽 공예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이 유행인지 찾아봤죠. 유튜브에서 리폼 영상도 여러 개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문구점으로 갔어요. 가죽 바늘, 실, 염료, 왁스 같은 기본 도구들을 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사는 재료들이었죠.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하게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먼저 제가 만들었던 클러치를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스티치를 뜯어내고 안감을 걷어내고 가죽 조각들을 하나씩 펼쳐놨죠.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했어요. 색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원래 갈색이었던 가죽을 진한 와인색으로 염색했어요. 금속 장식은 빼고 대신 심플한 스티치로 포인트를 줬죠. 안감도 새로 달고 지퍼도 교체했습니다. 작업하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바늘로 가죽을 꿰맬 때마다 20대 시절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밝았어요. 뭔가를 배우는 게 즐거웠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두렵지 않았죠. 하지만 결혼 후 그런 감정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으니까요. 이틀 동안 작업한 끝에 클러치가 완성됐어요. 거울 앞에 놓고 보니 정말 새 가방 같았습니다. 색도 예뻤고 마감도 깔끔했죠. 오래 안 하긴 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완성된 가방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SNS에 올렸어요. 계정도 새로 만들었죠. 경란의 가죽 리폼이라는 이름으로요.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썼습니다. 40년 전 제가 만든 가방을 다시 꺼내 새롭게 만들어 봤어요. 버릴까 하다가 다시 살렸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안 볼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제 기록용으로 남기는 정도였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가 2만 회가 넘어 있었어요. 댓글도 1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너무 예뻐요. 저도 리폼 받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나요? 같은 반응들이었죠. 다이렉트 메시지도 수십 개 와 있었어요. 대부분 리폼 문의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제 기록으로 올린 사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리폼을 시작했어요. 먼저 아파트 단지 사람들한테 알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제 작업물을 보여줬죠. 반응은 뜨거웠어요. 이거 어디서 고친 거예요? 완전 새 가방 같은데요? 경란 씨가 직접 하신 거예요? 대박이에요. 저도 버리려던 가방 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맘카페에도 글이 올라갔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왔어요. 낡은 가방, 찢어진 지갑, 색이 바랜 벨트 같은 걸 들고 왔죠.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고쳐줬습니다. 가격도 비싸게 받지 않았어요. 리폼 하나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받았죠. 제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손길로 다시 살아난 물건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 그게 더 값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제 통장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리폼으로 번 돈이 80만 원이 넘어 있었어요.
마트 알바로 한 달 동안 번 돈보다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기분이었어요. 알바할 땐 시간만 채우면 됐습니다. 힘들고 지루하고 의미도 없었죠. 하지만 리폼은 달랐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에 몰두했고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살아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업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어.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어. 남편은 저를 버렸지만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법정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슬펐거든요. 38년을 함께 산 사람과 결국 재판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니요.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지친 얼굴이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초췌해져 있었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고 옷도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신경 쓰던 외모 관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미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사건 개요를 설명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고는 일시적인 실수를 했을 뿐이며 원고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은 변명이었죠. 하지만 제 변호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증거는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석 달간 29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이 낱낱이 드러났죠. 호텔바, 고급 레스토랑, 와인바 판사가 명세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두 번째 증거는 대출 서류였습니다. 제 명의로 무단으로 받은 1,200만 원. 제 서명이 위조됐다는 사실도 함께 제출됐어요. 필적 감정 결과까지 첨부했죠. 세 번째 증거가 결정타였습니다. 남편과 강미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투자금 보내줄게, 몇 배로 갚아줄게 같은 메시지들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이 증거들에 대해 해명할 수 있습니까? 남편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증거가 워낙 명확했으니까요. 판사는 남편의 행위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배우자 몰래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부양 의무 포기, 배우자 명의 무단 대출 및 재산 유용,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학대, 모든 항목이 남편의 책임으로 인정됐습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읽었어요. 재산 분할 비율은 원고 80%, 피고 20%로 한다. 위자료는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 그 순간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어요. 복수가 시원하다거나 통쾌하다는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뿐이었죠.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제 뒤를 따라왔어요. 경란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미라가 남편을 완전히 밀어냈다는 겁니다. 남편이 재산을 거의 다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라는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남편이 찾아가자 차갑게 말했답니다. 돈도 없는데 왜 나한테 매달리세요? 전 오빠를 이용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미라가 진심으로 자기를 좋아했다고 믿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미라에게 남편은 그저 돈 쓸 사람일 뿐이었죠. 돈이 떨어지자 아무 미련 없이 버린 겁니다. 갈 곳이 없어진 남편은 고시원을 알아봤대요. 하지만 보증금조차 없었죠. 재산 분할로 받을 목도 거의 없었고 위자료는 제게 줘야 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무료 쉼터를 전전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게 남편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4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했어요. 남편의 불행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 없었죠. 그 시기 제 리폼 공방은 놀라울 정도로 바빴습니다. SNS에 올린 작업물들이 계속 화제가 됐어요. 조회수는 날마다 올라갔고 문의 메시지는 끊이질 않았죠. 예약이 2달치나 밀려 있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건씩 작업해도 밀린 주문을 소화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가방, 지갑, 벨트, 신발까지 가죽으로 된 거라면 뭐든 맡겨왔습니다. 작업량이 많아지자 제 실력도 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리폼만 했는데 이제는 디자인 변경까지 할 수 있게 됐죠. 오래된 가방을 완전히 분해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작업도 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와, 새 가방 같아요. 완전히 다시 태어났네요. 그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손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작업실에 앉아 완성된 가방들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방들은 모두 제 손을 거쳐 새 생명을 얻은 것들이었어요. 버려질 뻔했던 물건들이 다시 주인의 곁으로 돌아가는 거죠. 문득 제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버려질 뻔했어요. 남편은 저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죠.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잊고 있던 제 가치를 찾아냈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어요. 통장 잔고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첫 달 80만 원이었던 수입이 2달째에는 150만 원이 됐어요. 세 달째에는 200만 원을 넘겼죠. 마트 알바비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이었어요. 알바할 때는 늘 시간이 안 가길 바랐습니다. 하루가 길고 지루했죠. 하지만 리폼 작업을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밤새 작업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작업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나였지만 나는 버린 걸 기회로 만들었어.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했고 결국 버렸죠.
하지만 남편이 틀렸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죠. 이제 그 기회가 왔습니다. 63세 나이에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가요. 이혼이 최종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8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게 참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들었죠.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를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어요. 저는 이 돈으로 뭘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냥 저축해두고 조용히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해보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제대로 된 공방을 열기로요. 동네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1층 구석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면적은 10평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저 혼자 쓰기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위치가 좋았죠. 유동 인구도 많고 주차도 편했어요. 임대 계약을 하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3세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최대한 심플하게 했어요. 한쪽 벽에는 작업대를 설치하고 반대편에는 완성된 작품들을 진열할 선반을 달았습니다. 입구 쪽에는 손님들이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작은 테이블도 놓았죠. 조명은 밝게, 벽은 깨끗한 흰색으로 칠했어요. 가장 공들인 건 간판이었습니다. 글씨체를 여러 번 바꿔가며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결국 정한 이름은 최경란 리폼 공방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당당히 내걸었죠. 간판이 달리는 날 저는 길 건너편에서 한참 동안 그 간판을 바라봤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글씨들이 눈부셨습니다. 최경란. 40년 가까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렸던 제 이름이 이제 저를 대표하는 간판이 된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제가 이런 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공방을 연 첫 달 매출은 42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도 순수익이 200만 원이 넘었어요. 마트에서 일할 때에 4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게 있었어요. 손님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버리려던 가방을 들고 왔다가 새 것처럼 바뀐 가방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얼굴들.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단지 맘카페는 물론이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제 공방 이야기가 올라갔어요. 거기 진짜 잘해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같은 후기들이 달렸죠. 2달째에는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예약제로 바꿔야 했습니다. 하루에 5건 이상은 받지 않기로 했어요. 제대로 작업하려면 한 건당 최소 2시간은 필요했거든요. 서두르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였습니다. 최경란 사장님 사례를 듣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강연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엔 제가 강연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담당자분이 그냥 경험담을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라고 하셔서 용기를 냈어요.
강연 당일 구청 회의실에는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였어요.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이야기, 남편의 배신, 이혼 과정, 그리고 우연히 다시 시작하게 된 가족공예 이야기까지 1시간 동안 제 인생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렸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분들은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같은 말씀들을 해주셨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온 거예요.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촬영팀이 공방으로 왔을 때 저는 떨렸어요.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PD님이 평소처럼 작업하시면 돼요라고 하셔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촬영은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제가 작업하는 모습, 손님과 상담하는 장면, 완성된 작품들을 보여주는 장면까지 인터뷰에서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도 어려웠던 순간들도 다 담았죠.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공방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문의 메시지는 수백 개가 쌓였죠.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택배로 물건을 보내오는 분들이 생겼어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공방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죠. 경란하나 많이 아프다. 병원도 못 가고 있어. 너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온 연락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4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를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한테 돈을 쏟아부었죠.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면서요. 그 사람은 저를 필요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문제를 해결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들고 망설임 없이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더 이상 받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 사람이 차지할 자리는 이제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공방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최경란 리폼 공방이라는 글씨가 밤거리를 환하게 비췄죠. 저는 간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직 최경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63세 나이에 다시 시작한 인생이지만 이게 제 진짜 인생의 시작 같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는 걸요. 버려진 가방들이 제 손을 거쳐 새 생명을 얻듯이 저도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당당하게요. 이제 저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제 속도로 살아갑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작업하다 손이 아플 때, 혼자 저녁을 먹을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혼자지만 자유롭고 외롭지만 당당하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남편의 마지막 연락을 받아주셨을까요? 4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손을 잡아줄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순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용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라는 걸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요.